총평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 6월 모평 전체적으로 지금 시험을 보시느라 우선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시험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얘기를 하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문제가 어렵지 않아. 근데 내 새끼들이 풀었을 때 어려워. 무슨 소리냐면 내 새끼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개념인데 개념에 대한 표현 방식 자체가 조금 낯설어. 그러니까 문제 자체만 놓고 보면 절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해설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주어진 시간 내에 압박을 이겨내면서 이거를 해석 가능했느냐. 그러니까 이번엔 약간 문해력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바꿔서 생각했을 때 생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뭔데? 첫 번째,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어렵게 느껴진다. 이게 가장 큰 문제야. 바꿔서 생각해보면 킬러 문제라는 게 없어졌다. 그건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고, 근데 흔히 말하는 중킬러 문제들이 많아졌다. 개뿔 다 필요 없고 문해력 싸움이 됐다는 건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이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의 표현 방식을 얼만큼 바꿀 수 있느냐. 다른 얘기로 바꾸면 키워드 잡아도 안 되고 단순하게 암기해도 안 되고 기출문제 뺑뺑이 돌렸다라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해봐서 알겠지만 기출 죽어라고 돌렸대. 자기 죽어라고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암기했대. 근데 갑자기 딱 표현 방식을 보면 맨 처음에 이건 뭐야? 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몇몇 문제들을 보면 그 문제에서 선지를 읽고 바로 답을 골라낸 게 아니라 선지 읽고 무슨 소리야? 다시 읽고 그래서 정답을 고른 게 훨씬 더 많아. 어차피 6월 모평이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건 다른 얘기로 바꿔서 수능까지 이 기조는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되게 몰랑몰랑한 개념이 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방식들을 먼저 생각을 해. 그리고 두 번째, 육모 성적이 나오고 나면 생각들이 꽤 많아져. 그치? 나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들 많단 말이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맞으니까 점수가 나와. 근데 점수가 좀 낮아라고 하는 건 내가 조금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던가 아니면 아직까지 개념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던 문제들 그런 건 얼마든지 틀려도 괜찮아. 그러니 매번 모의고사 볼 때마다 그냥 딱 자기만의 만점을 만들어내야 돼. 구모에서는 완벽하게 자기 점수를 좀 뽑아내고 거기서 보완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만 육모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의 중간 체크거든. 그래서 내가 육모 보기 전에 이런 얘기 했었다. 육모는 너네들이 긴장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긴장할 문제야. 그러니 너네들은 그냥 문제 풀어보면 되는 거고 이렇게 출제가 됐네 라고만 생각하면 분석은 내가 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수업 진행도 내가 바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강사들이 긴장할 문제지 학생들이 긴장할 문제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어쨌든 성적을 딱 받아놓으면 그때부터 자아 성찰이 시작돼. 그러니까 나 이거 잘못하는 것 같아. 아니야,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니네가 니네 그냥 잘 위로하고 넘어가면 돼. 대신에 특징들이 있으니까 좀 봐두시면 첫 번째 우선 등급 컷. 지금 나오는 게 예상 등급 컷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작년에 비해서 문제가 쉽다라는 게 이렇게 보면 딱 보이지. 분명한 건 작년보다 올해가 대략 한 2점 정도가 상향되어 있단 말이야. 분명히 난 어려웠는데 왜요? 라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약간 신유형 때문에 애들이 되게 당황스러웠어.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 있었던 기존의 문제 패턴들이랑 달라지니까 허걱했었단 말이야. 근데 한 해가 지나고 나서 비슷한 문제 유형과는 그러니까 문제 유형으로 보면 비슷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난도 조절을 다른 방식으로 해놓으니까 등급은 살짝 다 올라가 있어. 됐지?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등급이 좀 낮은 편이란 말이야. 그러니 사탐의 다른 과목들을 보게 되면 특히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생윤이랑 패키지, 사문 같은 경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등급 컷이 좀 낮기는 해. 그 이유는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전히 킬러가 될 만한 개념들이 존재는 하는 거지. 킬러 문제는 없는데 이 개념만 등장하면 완전히 긴장한 상태가 된단 말이야. 특히나 3페이지는 너네가 풀어봐서 알다시피 이 정도 되면 롤스한테 저작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롤스를 한 맺힌 애들처럼 그렇게 한 페이지에 몰아넣을 수 있지? 나도 풀다가 맨 처음에 롤스 나왔네, 싱어 나왔네. 그러면 뭔가 양심상 페이지를 좀 나눠놔야 되잖아. 롤스 싱어 막 거기에 다시 롤스 노직해 놓으니까 롤스 하니까 3페이지는 그냥 롤스 월드가 됐어.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되게 부담감이 크다란 얘기는 롤스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난도는 무조건 높은 문제인데 그 문제를 그냥 한 페이지에 죽어라고 집어넣으면 진이 다 빠져요. 그리고 나서 4페이지를 넘어갔을 때 엄청 헤매는데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지? 19번 문제에 있어서 문제 유형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문제를 푸는 시간을 오래 걸리게끔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아니면 보통 5번 문제나 아니면 10번 문제 아니면 15번 문제를 넣었을 때 그 위치에다가 조금 난도나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넣는 순간 다음 문제들이 싸그리 다 날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어차피 앞에서 쓰나 뒤에서 쓰나 시간은 동일한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고요. 아,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 문제 하나하나 풀면서 문제 유형은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올라간 거야. 그러면 평가원에서는 내리는 결론이 있을 거야. 작년보다는 좀 쉬웠네 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야. 그러면 9월 모평은 요거보다 살짝 더 어렵게 갈 가능성은 큽니다. 아니면 비슷한 난도에서 가겠지. 근데 만약에 구모에서는 어쨌든 육모보다 성적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 만약에 비슷한 난도라고 하면 아이들이 바라봤던 시간 자체가 더 길기 때문에 구모에서 살짝 올라갔다 그러면 수능은 뚝 떨어질 가능성은 높을 겁니다. 다른 얘기로 바꾸면 수능이 좀 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야. 됐지?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좀 잡아놓고 구모 때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차근차근 1번부터 풀면서 갈 건데 주요 문항만 먼저 체크해보면 15번, 14번, 5번, 19번, 10번, 9번, 12번, 2번, 4번 요 정도가 좀 주요 문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내가 지금 보통 10개를 뽑는데 여기에 각각의 지금 오답률 올라온 거 사이트로 다 비교를 해보면 뜬금없이 나오는 게 1번이야. 그러니까 1번을 틀린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야. 근데 1번을 틀린 사람들은 정말 1번 틀린 사람 잠깐만 손 올려봐봐. 있어. 괜찮아. 괜찮아. 내가 뭐 죽이진 않잖아. 괜찮아. 손 올려봐봐. 있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때려. 정말 1번 틀리면 안 돼. 근데 자기가 1번을 자주 틀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1번 들어가서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면 1번 제일 뒤에 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요 문제를 중심으로 조금 더 깊게 볼 거고요.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1번 한번 들어가 볼게. 1번을 들어가 보면 작년 9월 모평 때 내가 해설 강의를 하면서 야, 문제 유형이 크게 바뀌었어. 그리고 너 새끼들 무조건 긴장해야 돼 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이야. 위에 발문을 보면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던 문제가 작년 그러니 2023년 9월 모평 1번 문제부터 시작이야. 그 전에는 대부분 핵심 과제로 삼는다, 주요 과제로 삼는다라는 건 선지로 내려왔지 위로 올라가지 않았어. 그리고 특이한 점을 다시 가볼게. 위를 봤더니 딱 보이지? 얘 뭐라는 거 보여? 기술윤리학 바로 잡았어야 될 거고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이론규범이라는 거 이렇게 잡으면 됐을 거야. 괜찮지? 됐네? 그럼 뭐가 달라졌니? 원래는 응용이 들어가. 그지? 대부분 응용이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작년 6월까지만 해도 응용이랑 메타랑 응용이랑 기술이랑 응용이랑 이론을 비교했어. 근데 갑자기 작년 9월부터 뜬금없이 뭔가 군부를 때우기 시작하더니 수능에도 이론이 들어갔어. 바꿔서 생각하면 패턴을 바꾼 거는 무조건 절대 안 빠지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규범이 빠지지 않는 건 확실할 거야. 규범을 빼는 순간은 되게 이상해진다. 그지? 그러니까 뭔가 도덕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다라는 거 빼고 기술이랑 메타랑 둘만 비교했대 이런 문제는 나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 왜냐하면 대비점이 되게 많지는 않잖아.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규범이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기출의 빈도수를 보면 응용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이제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론이란 말이야. 그럼 얘네 둘을 묶었을 때 규범.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지. 그러니 도덕 원리의 정립을 뭔가 마련한다라는 얘기가 여기 들어갔다라고 쳐봐. 그러면 규범윤리학에서는 어차피 둘 다 도덕 원리의 정립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핵심 과제로 삼는다라고 하면 이론으로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가 돼. 그러니까 저렇게 군부를 때웠고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이론이랑 다른 애랑 붙였지만 만약에 이걸 올해 수능에서 가장 어렵게 만들면 뭐를 붙이면 됩니까? 얘네 둘을 붙여놓고 그래놓고 위에 점화를 집어넣으면 완전히 다른 방향성으로 튀어. 그지? 그러면 다시 생각해봐. 응용 같은 경우는 도덕 원리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우리는 도덕 원리의 정립이 있을 거야. 거기에 플러스 실천이 있을 거고요. 방점 어디에 찍을 거야? 실천에 찍을 거야. 맞지?
근데 이론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보면 도덕 원리의 정립이 있니? 있지. 그러니까 얘는 도덕 원리의 정립을 방점을 찍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위에서 이미 발문해서 핵심 과제가 무엇이니? 라고 묻는 순간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그러니 올해 수능을 볼 때는 밑에 나와 있는 선지의 내용을 정리해 놓고 뒷부분의 수로로서 핵심 과제로 삼는다라는 얘기를 잡냐 못 잡냐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됐지? 저 얘기 다시 한번 꼭 잡아놔야 돼. 특히나 가장 빈도수로 봤을 때는 응용이 제일 많기는 하지만 저런 문제 유형으로 나왔을 땐 응용과 이론 둘을 비교할 가능성이 높아져. 저 포인트 잡아놓고 1번부터 시작해 볼게. 현실의 구체적인 윤리 문제에 대한 실천 지침을 제공하는 것, 현실의 구체적인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그럼 이 어디에 해당해? 응용. 괜찮지. 두 번째 가볼게. 각 문화권의 도덕 현상을 조사하고요. 객관적으로 기술한데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같이 중립적으로 인과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해당해? 기술윤리야. 됐네? 3번 가봐. 도덕적인 담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거 메타. 그러니 우리는 도덕 언어의 분석, 논리적인 추론의 과정의 타당성, 세 번째 학문으로서의 타당성. 이게 메타였지. 네 번째 가봐. 도덕의 기원과 발달에 관한 인과적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 4번 같은 경우는 표현 방식만 달라졌지만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건 동일한 건 인과적 설명이야. 됐지. 기술윤리학 기억하시나? 우리는 어떤 사회나 어떤 인종이나 어떤 민족이 갖고 있는 도덕적 규범을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같이 중립적으로 기술하고 서술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게 기술윤리학이었어. 괜찮네. 그러니 얘는 도덕적 기원, 괜히 말만 그렇게 얘기했지만 얘는 뭐야? 원인이야. 그리고 얘는 과정,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결과.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인과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 이거 어디에 들어가? 기술윤리야. 도덕적 추론과 합리적 논증의 구조를 탐구한대. 그럼 여기서 구조를 탐구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과정에 대한 탐구 과정 되는 거 맞지? 논리적 타당성 됐겠네? 그럼 얘는 메타. 이렇게 떨어져. 그리고 궁금해. 내 새끼들 몇 번 했어? 틀린 사람들 몇 번으로 했는지 손가락으로만 까딱해줘. 괜찮아? 괜찮아. 지금 이미 2명 눈 마주쳤어. 몇 번? 5번. 또? 몇 번 했어? 4번. 4번은 만약에 골랐으면 저 용어 때문에 괜히 뭔가 더 있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5번 골랐으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건 도덕적 추론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구조의 탐구가 중요하다는 거. 요 포인트만 잘 집어놔. 됐지? 넘어가도 괜찮겠지? 그리고 2번 한번 가봅시다. 2번 틀린 사람 손 들어보자. 없어? 아 있어. 괜찮아. 손 들어. 손 들어. 오른손잡이면 왼쪽 들고 왼손잡이면 오른쪽 들어봐. 귀 옆으로 붙여. 그렇게 계속 들고 수업해. 이 새끼들. 야. 저 위 아저씨 지금 뭘 계속 저렇게 때리니? 올라가서 오한마 저것 좀 잠깐 갖고 와봐. 아니야 내 새끼들 그냥 잠깐 옆에다 세워놓고 싶네. 잘 봐라. 이 문제는 수능의 역사와 함께한 문제입니다. 이게 작년에 뜬금없이 다시 등장했어. 기출문제를 보면 되게 많았었고 니네가 잘 생각해보면 고1, 2 때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 거의 없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이게 작년에 나왔어. 그래서 내가 작년에 2015에서 2018까지의 기출문제를 좀 다시 봐라고 얘기를 했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지? 문제 유형 자체가 바뀌었는데 문제 유형이 새로운 게 아니라면 그 당시에 많이 냈던 팀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팀들이 그대로 거의 운영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야. 대신에 이 문제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론의 근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 문제 유형에 대한 역사적 흐름의 서사를 한번 얘기해 줄게. 얘도 나름대로 역사가 있다. 처음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지 않았어. 그래도 평가원에서 조금 노력이라는 걸 했단다. 그래서 여기에 애가 서 있어. 이쪽에 애도 하나 이렇게 서 있어. 그만 때려 아저씨야. 그러면 얘가 오라라라라 얘기해. 뭐라 나는 생각해. 그러면은 이렇게 해. 그래놓고 여기다가 대전제, 소전제, 결론 해놓고 밑줄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기억 그리고 뭐라 적혀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기억에 들어갈 반론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거의 딱 요 패턴이야.
그러니까 다음에 논 거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있겠네. 그러면 나는 기억은 뭐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러다 갑자기 애들이 선생님 문제용이 바뀌었어요 이랬어요. 뭔데? 그랬더니 얘네가 사라졌어. 우선 비용 구조에서 매우 싸졌겠지. 그러니까 딱 이렇게 되자마자 우와 그래도 여전히 칠판 남아있네. 그러다가 한번 대박으로 바뀌었던 건 이 얘기를 괜히 하진 않겠지. 제1원리, 2원리 결론으로 나온 적은 있어. 그래도 똑같아. 그러니까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나 1전제, 2전제 또는 결론이나 동일한 상태란 말이야. 근데 죽었다 깨나도 변하지 않은 건 뭐냐면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이냐. 그럼 문제 유형을 찾는 방식은 되게 간단한 건 어쩌고 뭐 A, B, B, C 막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인공임신 중절은 그대로 올려서 주어 잡으면 될 거고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대로 잡아서 수로 잡으면 될 거야. 이게 소전제지. 끝이야. 그래놓고 우리는 반론이니까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만 들어가면 돼. 그럼 결국 말 줄여서 그대로 가보자. 들어갈 거는 인공, 임신, 중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들어가면 기억인데 아니다가 들어가면 반론이야. 끝났잖아. 그래놓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 내용을 찾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근거를 찾는 게 시험 문제잖니? 그럼 결국 바꿔서 얘기하면 낙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니까 결국 태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란다라는 것만 찾으면 돼. 그치? 그러면 정답이 되는 건 몇 번인데 4번밖에 없어. 왜냐하면 위를 봤더니 태아는 잠재적 인간, 여전히 인간과 동일한 형태는 아니지만 인간의 형태를 띌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2번을 봤더니 배아, 태아, 성인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종의 구성원, 그러니까 우리는 종의 구성원적 논리 이렇게 얘기하지. 3번 봤더니 태아는 인간이지만 이미 날아간 거지. 5번 가보면 태아는 인간의 생명권을 갖지만 날아갔지. 그러니까 심플하게 보면 태아는 인간이 아닌 것 이렇게 보면 돼. 그렇게 보면 시험 문제는 4번밖에 안 떨어지긴 해. 태아는 임신부 신체의 일부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임신부의 소유물이 되는 거지. 인간으로서 간주될 수는 없다. 정답은 4번. 됐지? 대신에 2번 문제 틀린 거를 내가 손들어 라고 얘기하는 건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되는 건 아까워서 그래. 차라리 진짜 어려운 개념을 틀려오면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내 새끼들이 막 나갔는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UFC 선수한테 막 맞고 왔대. 그럴 수도 있지. 그걸 네가 어떻게 이겨? 이러는데 갑자기 막 지금 지나가다가 아빠 나 맞고 왔어. 누구한테? 2살짜리한테.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어떻게 때렸는데 몰라 기어오더니 팍 때리는데 그러면 이게 너무 억울한 거지. 제발 부탁인데 2번 문제 같은 걸 틀려오지 말라고요. 차라리 어려운 문제를 틀리는 건 괜찮아. 그건 개념으로 잡아. 근데 얘는 개념이 아니라 완벽하게 문제를 푸는 스킬이고 그냥 얼만큼 긴장감을 타고 있는 애가 이 문제를 풀었냐의 문제야. 바꿔서 생각해보면 1번과 2번 문제에서 1번은 오케이. 개념이라고 쳐. 2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런 문제가 들어가든 동양 문제가 들어가든 아니면 비문학 같은 게 일부 들어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딱 하나. 생각보다 긴장감이 높아요. 지금까지 교육청 모의고사를 봤던 거랑 6월 모평을 봤던 거랑 긴장감을 따지면 긴장감이 훨씬 높은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긴장한 상태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1번 문제에서 문제를 이상하게 읽고 2번 문제에서 이상하게 읽어. 근데 너네가 검토할 때 1번이나 2번을 검토하느냐? 절대 안 하거든. 어려운 문제 위주로 검토하잖아. 그러니까 1번, 2번은 그냥 쓱 보고 내가 답을 골랐나를 봐. 골랐겠지. 그리고 고른 답을 OMR에 옮겼는지를 봐. 그래 놓고 됐어. 그럼 넘어가. 그러니 1번, 2번 문제가 만약에 자기가 긴장감이 생각보다 많다. 1번, 2번 풀지 마. 문제 분석만 해놓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 옆에다 그냥 별표만 쳐놓고 20번 풀고 와서 그 다음에 1번, 2번 다시 풀어. 1번, 2번은 오답률 낮아. 바꿔서 생각해보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란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1번, 2번에서 틀리지 마. 이게 내 새끼들이 틀려왔을 때 제일 마음 아픈 문제들이 딱 이런 거야. 그러니 3번 문제도 같은 맥락이야. 3번 문제를 보면 실제로 나와 있는 문제에서 하버마 쓰기는 해. 그지? 근데 3번 문제를 하버마스를 전혀 모르는 아이한테 이 문제를 딱 던져놓고 그래서 만약에 생률을 안 하는 녀석한테 이걸 던져놓고 풀어봐 라고 했을 때 정답 3번을 못 골라낼까? 라고 하면
골라내거든. 그지? 근데 요번에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문제가 3번이야. 왜요? 라고 하면 하버마스는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지금까지 딱 변경된 거는 작년 9월 모평 한 번이 있었어. 9월 모평의 4페이지의 오른쪽에 제일 위에니까 19번 정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뜬금없이 원효 문제가 한 번 나왔었어.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항상 그냥 의사소통하면 하버마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하버마스의 개념은 내가 매번 모의고사 풀이할 때나 이럴 때 얘기했지만 너무나 내 새끼들한테 익숙하잖아. 편하잖아. 근데 이번 문제를 만약에 일반적인 하버마스의 내용을 적어놓고 공론의 장이나 이런 거 적어놓고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를 그냥 푼다고 생각해봐. 생각보다 어려워. 근데 되게 웃긴 건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위에 거랑 다 매칭이 되니? 매칭이 된다. 첫 번째 그대로 가볼게. 얘는 언어 능력을 가져야 의사소통의 행위를 할 수 있대.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반드시 근거 있는 주장을 요구하는 것은 마지막 거로 연결되겠지. 의사소통의 행위자들의 행위 조정을 위해서 논증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될 거고요. 의사소통의 행위 조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연결될 거야. 의사소통의 행위 주체들은 상대방 주장에 대한 비판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비판은 가능해. 그러니까 얘는 지향 틀렸어. 헌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논증적으로 근거를 대야 되니까 뭐는 안 된다란 얘기야. 비난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요거 하나 개념이야. 그지? 그래놓고 마지막을 가면 담론 과정에서 다수의 의견은 행위를 강제 조정하니?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야. 여기서는 조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대? 자율성이라는 게 필요하대. 그러니까 강제 없이 이렇게 연결될 거야. 야 이거 비문학 아니야 이 정도면? 그지?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지금까지 하버마스에서 원래 개념으로 안 나왔던 선지들이 뭔지를 생각해봐. 1번 선지 지금까지 거의 등장 안 했어. 됐지? 2번 선지도 분명히 등장은 하긴 했지만 합리성이라는 게 반드시라는 얘기를 넣어서 근거 있는 주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랬을 때 여기까지만 쓱 잘라놓고 얘도 나온 적은 거의 처음이야. 3번 보면 의사소통의 행위자의 행위 조정을 위해 논증적 대화가 필수적이다. 논증적 대화가 필수적인 거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목적성은 처음 나왔지 않아? 그게 행위 조정이야. 됐지? 4번 가봤더니 의사소통의 행위 주체들은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지향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비난해서는 안 된다. 비판과 비난 차이 다시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돼. 5번 갔더니 담론 과정에서 너무 많이 봤던 단어지. 근데 뒤를 봐봐. 다수의 의견은 행위를 강제 조정하는 근거가 되니? 그러면 근거가 안 된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no 이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1번부터 5번 선지를 보면 시겁하는 문제야. 하버마스의 개념을 완벽하게 방향성을 튼 문제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문제가 3번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실제로는 어디로 연결시킬 것 같아? 라고 하면 수능까지 그대로 연결시키면 얘가 선지로 내려오고 개념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야 얘들아. 그러니 이제 하버마스 아는 거에서 우리 조금 더 할게 라는 얘기가 딱 3번이야. 그러니 6월 모평에서 원래 해야 되는 수능의 가이드라인을 제일 잘 잡은 문제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 문제가 될 거야. 그래서 3번 잘 챙겨둬야 돼. 됐지? 이제부터 잠깐 다시 가봐. 언어 능력이 없는 주체라 해도 의사소통 행위를 할 수 있다. 안 된다며. 근데 위에를 봤더니 이거 보이지 않아? 그 언어 소통이 말이든 말 외의 수단이든. 저거 중요해. 그지? 그러니 이제부터는 개념으로 다시 접근을 하면 와 내가 몰랐던 하버마스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언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 맞기는 한데 그 언어 능력이 반드시 말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야. 즉 음성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얘기하는 건 이성적인 능력이 있어야 될 거고요. 의사소통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거고요. 의사소통은 말만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얘기야. 됐지? 요 포인트 다시 잡아놔. 두 번째,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반드시 근거 있는 주장을 요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그대로 보면 뒤를 봐봐.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발언이라고 얘기하는 게 주장이 될 거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거에서 그나마 바뀐 게 잠정적 결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잠정적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근거 있는 비판은 허용돼요. 근데 비난이라는 게 허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비난은 뭐가 없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논리성이 없어요. 됐지? 쟤 왜 싫어? 아 몰라 그냥 싫어. 이유는 모른다니까. 이렇게 되면 그건 단순한 비난이 된다고요. 비판과 비난을 다시 한번 구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2번이랑 4번이랑 같은 맥락으로 다시 보시면 될 거고 3번이랑 5번이 결국 같은 맥락이라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세 개의 개념을 끌고 나가는 거야. 근데 3번과 5번을 붙었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뭔데? 행위 조정이야. 의사소통의 행위자들의 행위 조정을 위해 논증적 대화가 필수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된대. 근데 이 문제가 정말 처음이니? 라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 지금 나와 있는 행위 조정, 행위를 조정한다 이 두 가지 그대로 묶어볼게. 얘를 지금까지 바꿨던 게 뭔데? 야, 행위를 조정한다라는 건 규범에 대한 조정으로 바꿔도 괜찮니? 됐지? 규범이라고 얘기하는 게 놈이었고 결국 행위의 규범 또는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 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올바른지를 보는 거에 있어서 행위를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변화시키는 건 나만 아니면 우리 모두? 우리 모두. 거기에 부작용은 있을 수 있어? 있어. 근데 우리는 부작용을 감수할 거래. 근데 부작용이 너무 심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할 거라고? 재논의할 거라고. 여기까지 머릿속으로 지나가면 돼. 그러니 전혀 없는 개념을 꺼낸 건 아닌데 이제부터 표현 방식 살짝 틀었고요. 하버마스에 대해서 방향성을 조금 달리 할 수 있다는 게 보여야 돼. 그러니 3번 문제는 비문학처럼 풀 수 있잖아. 다 매칭되잖아.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개념들은 지금까지 하버마스에서 하나는 진일보였어. 그래서 생각보다 그냥 3번 쉬웠죠? 라고 지나가면 미친 거야. 3번 다시 한번 곱씹어서 개념으로 정리.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싹 다 정리되고요. 방금 얘기했던 거 세 가지의 추가 개념을 하버마스에 덧대어 놓으셔야 될 겁니다. 됐지? 3번 중요한 문제야. 넘어가자. 그리고 4번 가보자.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위에 나와 있는 거 누구라는 거 보여? 맥킨타이어. 선생님 이거 맥킨타이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로 풀었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기는 한데 적어도 내 새끼들이 생륜을 수능에서 볼 거면 이 문장은 외워두시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 덕은 인간이 습득한 하나의 성질로서 괜찮지. 저 문장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누구라고 하면 맥킨타이어. 그래놓고 우리는 하나 더 가면 되겠네. 인간이 습득했다 그랬으니까 선천이야 후천이야? 후천이야. 그러니 우리는 후천적인 이렇게 얘기할 거야. 됐지? 습득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습득하는데? 라고 하면 공동체요. 그러니 우리는 공동체의 관습, 전통,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요. 그걸 뭐 하는 건데? 계승할 거야. 됐지? 그러니 결국 덕의 습득이라고 얘기하는 것 또는 덕의 실현이라고 얘기하는 건 공동체가 갖고 있는 가치와 관습과 전통을 우리가 계승하는 것. 여기까지 정리해두면 되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편하게 그대로 따라갈 거야. 그러니 위에 나와 있는 걸 우리는 하나 이제 더 더해볼게. 서사적 자아라는 말 혹시 기억하니? 그러니 나는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거야. 나는 공동체에 따라서 나의 의사결정이 달라지니까 공동체적 자아. 여기까지 따라갈 수 있겠지. 괜찮지? 됐지? 그러니 위에 부분 정리 끝. 그래놓고 밑에 문제 상황. 학생 A는 평소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기 위해 용돈을 모으고 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영상 플랫폼에서 자신과 같은 지역에 사는 결식 아동에 대한 영상을 보고 그동안 모은 용돈으로 아동을 후원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에 따라가면 돼? 덕의 실현 이렇게 따라가면 될 거고요. 공동체 관습 이렇게 따라가면 괜찮겠죠. 됐지? 자, 그래놓고 밑에 거를 보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공유된 핵심 가치를 실현하도록. 이게 뭐가 되는데 이 얘기 아니야? 그러니 우리는 공동체의 가치와 관습. 정리 끝.
대신에 1번 문제의 정답 나오면 불안해. 그지? 그러니까 특히나 평가원 거에서 1번 문제의 정답 나왔다. 매우 불안한 느낌 들어. 신경 쓰지 마. 그냥 니네가 고른 게 정답이야. 만약에 1번이 좀 헷갈린다. 아니면 1번이 나오는 게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면 내 새끼들 되게 단순한 건 얘를 그대로 3번에 배치하면 너네 안 헷갈릴 것 같지 않아? 그지? 4번에 배치하면 땡큐라고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꾸 좀 예속되지 마. 그냥 첫 번째 나온 것밖에 없어. 그냥 이 선지가 맞냐 안 맞냐를 보면 돼. 근데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는 쉽지. 관습을 따르기보다는 자율적 준칙에 따라 소신 있게 행동하세요 라고 하면 얘는 누가 되는 거야? 칸트. 대신에 요번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자. 생윤을 문제 출제하러 교수들이 들어가. 그러면 생윤만 내고 나올까? 라는 거 생각해봐. 아닐걸. 윤사도 낼 거야. 그지? 그러니까 윤사의 문제 패턴이라는 게 생윤 패턴에 살짝 묻어있고 생윤 패턴들이 윤사에도 묻어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 그러니까 그 해 6월, 9월 수능은 거의 그렇게 가. 근데 요번에 나와 있는 자율적 준칙이라는 말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희한하게 이 말을 생윤에서 건들고 윤사에선 얘를 아예 문제로 만들어서 건드렸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율적 준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제부터 시작. 첫 번째, 지금 나와 있는 건 A부터 G 사이에 어디에 해당하니? 라고 얘기하면 A부터 G 모두에 해당해. 근데 저게 왜 칸트라고 적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완벽하게 G라고 나와 있지도 않고요. 또는 A부터 F까지 나와 있지도 않으니까. 지금 처음 하는 사람은 갑자기 뜬금없이 A에서 G가 어디 나왔는데? 라는 표정으로 볼 수 있으니까 살짝만 잡아주고 가죠. 칸트 같은 경우 되게 단순한 건 갑의 입장이 있고요. 을의 입장이 있고요. 병의 입장이 있어. 얘네들이 생각하는 각각의 자율성,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준칙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거야. 근데 우리는 A부터 F까지를 놓고 보면 갑에 해당하거나 을에 해당하거나 갑, 을에 해당하거나 을, 병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모두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행위의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적인 행위의 기준으로서 무엇을 채택한다? G를 채택한다. 이게 칸트야. 저걸 우리는 보편적인 준칙이라고 얘기하지. 근데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건 자율적 준칙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A부터 G까지 들어가는 건 맞아. 됐지? 근데 거기서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게 A를 의미하는지 G를 의미하는지를 모르니 칸트라고 완벽하게 보기는 힘들기는 하지만 칸트 쪽에 가깝기는 하겠지. 대신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 부분 얘기할 거야.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보편적인 도덕 원리라고 얘기할 거야. 또는 다른 얘기로 바꿔서 보편화 가능한 준칙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 보편적인 도덕 원리라고 하는 건 갑의 자율성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을의 자율성에서 벗어나지 않고 병의 자율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 근거로는 뭘 잡고 있어? 자율 이렇게 잡을 거야. 됐지? 그러니 우리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준칙,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준칙 중에 보편화 가능한 것. 그거를 도덕의 원칙이라고 삼는다. 저 포인트만 다시 한번 집어놔. 그리고 세 번째 가볼게. 공동체의 도덕적 전통에 구애됨 없이 노, 잘라. 도구적 이성에 따라서 행동하세요. 노, 됐지. 유용한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 라고 하면 공리주의라는 거 바로 보여야 되고 공동체 이익을 증진하도록 행동하세요. 공리주의 괜찮지. 공동선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고유한 선 개념에 따라서 행동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그냥 5번은 틀린 선지야. 얘네가 뭘 중시하니까 공동선을 중시 여기니까. 그래서 끝. 됐지? 여기 문제에선 다른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첫 번째 지문에 나와 있는 거 요거 하나 챙겨두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나와 있는 거 1번 요 선지 거기에 맞춰서 정답 찾아내는 거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2번 선지야. 됐니? 넘어가도 괜찮겠죠. 자, 그래 놓고 이제 5번 문제로 가봅시다. 5번 문제가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더라고. 5번 틀린 사람 손 들어봐봐. 괜찮아. 몇 번 골랐어? 몇 번 골랐는지만 빨리 체크해봐. 1번, 1번, 1번. 오케이. 1번 위주로 좀 가봅시다. 그러니까 기억 리을은 괜찮지. 근데 리을 때문에 헷갈렸던 거잖아. 자, 그리고 시작. 내가 혹시 처음 수업할 때 했던 얘기 기억나?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건 차이점이래, 공통점이래? 공통점이에요. 리을 선지가 딱 공통점이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공통된 요소를 물었을 때 내 새끼들이 얼만큼 당황하느냐를 보는 문제야. 자, 위로 가볼게. 위에 나와 있는 거 누구야? 하이데거. 괜찮니?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거 누구? 야스퍼스. 요즘 와서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실제로 조금 더 익숙한 건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이데거 문제가 탈음폐로 꽤 많이 나왔었어. 그치? 근데 원래는 하이데거랑 패키지로 같이 묶이는 아이가 있고요. 걔가 누구? 하이젠베르크야. 그래서 이거 나중에 나갈 때도 하이데거, 하이젠베르크 둘이 묶어서 하하 이렇게 나갈 거야. 왜냐하면 비문학처럼 나왔을 때는 하이데거의 입장만 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걸 하이젠베르크랑 연결이 가능해. 그리고 야스퍼스는 그럼 누구랑 묶인다는 거 보여? 오펜하이머랑 묶인다는 거 보이고요. 그러므로 얘를 그냥 우리는 야오의 입장 이렇게 얘기할 거야. 됐지? 그러면 내 새끼들이 이제부터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위에 걸 봐봐. 오늘날 우리는 기술의 도구적 활용에만이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 거기에 매몰되어 있대. 그러면 기술은 도구적 활용, 다른 얘기로 수단적 가치가 있다는 건 확실한데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 그랬으니까 얘는 플러스 알파 얘기할 것 같고요. 그걸 봤더니 그저 하나의 수단만이 아니니까 수단만이 아닌 무언가가 있대. 기술은 탈음폐의 한 방식이고요. 이 점에 주목한다면 기술의 본질이 갖는 영역 중 그동안 망각되어 있는 진리의 영역이 우리에게 열리니까 우리는 수단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가치 판단의 기준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또는 가치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게 우리는 하이데거의 입장. 됐지?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사람을 해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된 흉기가 무엇인데 뽑아보면 생각보다 뭐 칼 아니야. 가위야. 그러니까 가까이서 뭔가 위협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은 니네가 쓰는 가위나 아니면 어린애들이 쓰는 가위를 보면 앞이 뾰족한 게 거의 없어요. 다 뭉툭한 형태로 바뀌었지. 왜냐하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수단적 가치인 건 맞기는 하지만 과학기술의 일부는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된다. 즉 선과 악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수류탄 생각해보자. 수류탄은 실제로 되게 잔인한 좀 흉기 중에 하나 그리고 무기 중에 하나인 이유는 수류탄에 사망하는 이유는 대부분 폭발 때문에 사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수류탄 주변에 되게 많은 쇠구슬 같은 게 있고요. 탕 했을 때 팡 터져. 그래서 이런 식이 돼. 그러니까 수류탄이 이렇게 도로록 떨어지면 갑자기 영화 같은 거 봤을 때 엎드려 이러는 이유가 수류탄 터지면 이런 식으로 날아가. 그러니까 엎드려야 그나마 살아. 이렇게 되거든. 근데 요즘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류탄들이 조금 더 바뀌기 시작했지. 또르륵 굴러서 얘가 팡 떠요. 그래서 이렇게 쏴. 그럼 이제 사는 방법은 뭐냐면 더 높게 뛰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딱 왔을 때 해가지고 뛰어서 그 높이를 뛰어넘어야 돼. 근데 이게 2m가 넘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가 됐잖아. 그럼 우리는 이 수류탄을 단지 전쟁의 도구로만 봐야 돼?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얘에 대해서 선인지 악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럼 바꿔서 생각해 볼게. 밑에 나와 있는 야스퍼스. 기술은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고 그러나 기술은 선하게도 사용될 수 있고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이야 얘들아. 기술이랑 기술의 활용을 달리 봐야 돼. 그러니 기술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기술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거나 악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슬쩍슬쩍 건들게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를 결국 오펜하이머랑 연결시키시면 돼. 됐지? 그러니까 얘를 내적 과정, 외적 과정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놓고 기술의 선용과 악용은 누구 안에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런 바꿔서 얘기하면 자동차가 잘못이니 자동차 사고를 낸 사람이 잘못이니 사람 잘못이잖아. 자동차 잘못은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결국 우리는 자동차는 아무 잘못 없고요. 가위는 아무 잘못 없고요. 수류탄은 아무 잘못 없는데
수류탄을 잘못 활용한 사람이 또는 자동차를 잘못 활용한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데? 단지 수단밖에 없단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솔직히 이 문제가 그닥 어렵지는 않아. 그지? 그러니 둘 다 뭐는 있다는 얘기야? 수단이요. 그러니 공통된 요소를 찾는 게 문제에선 가장 핵심이라고. 차이점은 탁탁 드러나. 공통점은요, 안 보이는 히든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공통점 찾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됐지? 밑에 거 가볼게. 현대인은 기술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yes, no? yes. 그러니 우리는 기술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야?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야. 기술은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주는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탈은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기술을 선택하고 그 활용을 결정하는 기준은 가치 중립적이다? nope.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따라 내려왔지. 얘는 가치 함축이야. 그래놓고 디귿에다가 별표 쳐놔봐. 디귿은요. 기술을 선택하고 그 활용을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해? 인간이 결정해. 어디 안에서? 사회 안에서.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그 사회의 맥락에 따라 또는 인간의 성격에 따라 또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가치 함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all yes입니다. 누가 나와도 무조건 all yes야. 됐지? 그러니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가치 함축적. 마지막 니을 가볼게. 기술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수단 플러스 알파 수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둘 다 수단이라는 거 괜찮지? 그래서 4번이야. 지금 만약에 5번 틀린 사람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공통점 놓쳤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됐지? 지금 많이 틀려도 돼. 6월, 9월에 얼마든지 틀려도 돼. 우리 조교랑 내가 예전에 인터뷰 영상 찍을 때 조교 두 놈을 갖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한 놈은 서울대 교육학과를 갔던 녀석인데 얘 같은 경우가 6월 모평에서 전국에 400 몇 등 정도 했어. 등수로 따졌을 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월클병에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난 됐어. 난 무조건 서울대 무슨 과든 가겠지 라고 했다가 9월 모평이 작살났고 그래서 다시 끌어올려서 갔단 말이야. 근데 한 녀석 같은 경우는 그 녀석을 되게 좋아했던 건 나랑 조교하기 전에 재수 나랑 같이 했고 삼수 나랑 같이 했어. 왜냐면 재수 때 들어왔을 때 대학을 못 갈 정도였어. 그러니까 아예 뭐 2년제, 4년제 그걸 떠나서 대학이라고 하는 거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수능 필요 없는 대학을 빼놓고는 못 갈 정도였어. 그래서 재수를 해보니까 경기권을 가는 게 가능한 정수로 올라왔어. 그래서 삼수를 해서 대학을 갔단 말이야. 근데 삼수를 할 때 그때 그러고 나서 조교가 돼서 인터뷰를 하는데 6월 모평을 인생에서 제일 못 봤대. 그러니까 이렇게는 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9월 모평 수능까지 끌어올려서 결국 한국 외대를 갔단 말이야.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6월 모평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내가 봤을 때는 항상 뭐든 똑같이 얘기하는데 많이 틀려도 돼. 6모, 9모에서는 얼마든지 틀려도 돼. 6모, 9모에서 틀리면 수능에서 맞추면 돼. 근데 거기서 그냥 앉아서 우는 게 문제인 거지. 아니면 거기서 좀 잘 봤다고 해서 와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민낯 점수 좀 보자고요. 니네가 찍은 거 다 제거하고 그리고 행여나 두 개 중에 좀 헷갈렸는데 소거해보니까 정답은 얘밖에 없어서 맞춘 거 제거하고 그래서 모든 점수에서 그런 거 다 빼고 실제로 니네가 받은 점수가 몇 점인지 다시 체크해봐. 그러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면 그 점수에서 다시 스타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지?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꼭 봐두셔야 되는 문제. 6번 문제 똑같아. 6번 문제는 그림이 묘하게 웃기지. 뭔가 못 그린 그림은 아닌데 뭔가 묘하게 웃겨. 그리고 베블렌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얘는 그림만 봐도 알 것 같지 않냐? 베블렌이 희한하게 사람이 보통 수염을 기르면 여기 기르고 턱수염 기르고 입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 살짝 나 있잖아. 베블렌의 가장 큰 특징은 얘를 길러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야. 수염이. 그래서 원래대로 되면 약간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길러. 그리고 여기가 더 짧아. 이게 베블렌의 특징이고요. 지금 보시면 그냥 베블렌 정리 끝. 어렵지는 않았을 거야.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보여줬던 문제고요. 얘를 베블렌 효과 이렇게 얘기하지.
베블렌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을 먼저 그냥 정리해주면 사람들이 소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시되는 건 뭔데? 과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비한다. 근데 그 과시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밑에 있는 계층까지 확대된다라고 얘기할 거야. 됐지? 그래서 얘는 과시가 확대되는 것을 긍정으로 봐, 부정으로 봐? 부정적이다라고 해서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옳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놓고 얘를 키워드 잡을 수 있는 건 뭐 있습니까? 라고 하면 유한계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 근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기는 해. 왜냐면 베블렌 문제가 너무 많이 출제됐어. 그러니까 지겨워. 그러니까 우리는 비합리적 소비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맨날 나오는 건 베블렌 효과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는 바뀔 수 있다는 건 두 가지지. 첫 번째, 비합리적 소비에서 다른 게 나오면 가능해. 그러니까 밴드웨건 효과가 나오든 아니면 스노브 효과 같은 게 나오면 가능해. 방금 내가 지금 얘기한 두 가지가 머릿속으로 전혀 없으면 다시 한번 개념만 잘 잡아놓으면 돼. 우리는 얘를 베블렌 효과라고 하는 과시 소비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에서 다른 걸 그대로 보면 밴드웨건 효과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니 앞에 말이 이렇게 있어요. 오늘 말 좀 잘 그려졌는데? 뒤에 마차 있어요. 그러면 얘는 웨건이야. 그리고 여기 앞에 밴딩 된 거야. 그러니 우리는 마차는 앞에 말이 끄는 대로 따라가.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방 소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순수 우리나라 말로 바꾼 것도 있긴 한데 거의 안 써. 너무 좀 뭔가 잘못 만든 말. 따라 소비. 그래서 모방 소비를 야 이거 우리나라 말로 바꾸자라고 해서 경영학회에서 따라 소비라고 한번 했다가 이 말을 만든 사람도 이 말을 안 써. 그래서 더 이상 나오지는 않지만 그냥 모방 소비. 그게 밴드웨건.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스노브 효과라고 나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노브. 그러니까 백로 효과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남들이 쓰는 건 난 쓰지 않을게. 나만의 유니크함을 추구할게 라고 하는 걸 스노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약간 그 지역 비하 발언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홍대병 이런 것들이 약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스노브, 밴드웨건 이거 두 개 나올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 둘 간의 조화를 추구한다 라고 나오면 괜찮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블렌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잠시 쉬어갈 타이밍인 것 같기는 해. 그러니 6월 모평에 나왔다? 근데 이걸 다시 수능에 또 똑같이 비문학처럼 낸다? 그건 거의 없지 않을까 싶긴 해. 그래도 어차피 확률이야. 내가 지금까지 평가원이랑 싸워서 진 얘기 한번 했잖아. 우정. 6월 모평에 우정이 나왔어. 그때는 우정, 뭐 사회 이런 거 나올 때니까. 그럼 9월 모평에 우정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큰 소리를 외쳤단 말이야. 야 수능에서 우정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 내가 수능에 우정이 나오면 평가원 로비에 똥 싸줄게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약간 불안해서 내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0.0001은 가능하지만 거의 나오지 않아 라고 했어. 근데 수능에 우정이 나왔어. 그래서 막 그때 막 밑에 댓글에 뭐가 달렸는데 선생님 언제 똥 싸요? 막 이런 게 달렸어. 그래서 내가 그 다음 해가 됐어. 6월 달이 됐어. 야 이렇게 우정이 나왔으면 효가 나오든 부모 자녀 관계가 나오든 부부가 나오든 뭐가 나와야 되잖아. 우정이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자신 있게 얘기했지. 야 우정이 스트레이트로 5번 나올 수 없었는데 9월에 우정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그때 기법했거든. 모르겠다. 이 정도면 평가원이 친구랑 싸운 거 아니냐? 평가원장이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냐? 근데 수능에 우정이 나왔어. 그 다음에 6월이 됐는데 우정이 나왔어. 그리고 9월이 됐는데 우정이 끝났어. 그래서 내가 화해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진짜 모르는 일이기는 해. 근데 확률상 이렇게 6월 달에 베블렌이 나왔으면 베블렌은 그냥 산화시킬 가능성이 훨씬 더 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위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도 그대로 보면 되고요. 6번 혹시 틀린 사람 손 들어봐봐. 몇 번 골랐어? 없어? 괜찮아? 넘어가도 괜찮겠지? 자, 그래 놓고 7번 한번 갈 거고요. 7번 문제의 별표 미친 듯이 쳐놓으시면 될 겁니다. 작년에 내가 수업을 할 때도 여기서 작년에 나랑 했던 녀석들도 있지만 묵자랑 육아는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묵자와 육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놔야 돼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나왔어.
그거 할 때까지만 해도 다른 강사들이랑 얘기를 해도 설마 묵자랑 유가를 붙이겠어? 언젠간 반드시 붙일 수밖에 없는 건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테마기는 해. 위에 나와 있는 게 묵자야. 밑에 나와 있는 게 맹자야. 보통 묵자는 지문에 올라가서 문제의 한 섹션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선지 하나에서 겸해 이런 얘기로 끝났단 말이야. 근데 얘네 둘을 붙였어. 와, 그러면 이제부터 시험 문제에 묵자가 나올 가능성은 높아진 거지. 그러니 묵자는 수능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클 거고요. 만약에 내가 출제자인데 마음대로 6월과 9월과 수능에 대해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난 9월에 한 비자 낼 거야. 그러면 지금 이번에 봤던 20문제 중에 니네가 가장 염려했던 문제가 갑자기 확 사라진 느낌이 들지 않아? 뭐 없어졌니? 사회계약론이 빠졌어. 그지? 그러면 사회계약론을 6월, 9월 달에 안 내놓고 수능에 사회계약론을 내도 난도 조절해서 되게 유리해. 그지? 애들이 좀 익숙하거나 평가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안 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만약에 9월 달에 한 비자를 꺼내면 그때부터 완전히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어. 그래놓고 다시 묵자와 유가에 대해서 수능 때 내도 되고요. 사회계약론을 다시 등장시켜도 괜찮아. 그러니까 꼭 다시 보셔야 되는 건 묵자랑 맹자는 무조건 붙을 가능성이 커. 얘를 맹자로 붙여도 되고요. 또는 공자로 붙여도 되고요. 그냥 유가로 붙이면 되는 문제야. 그래놓고 얘네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보면 지금은 뭐만 얘기하고 있니? 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 보여주는 건 차이점. 그지? 위를 봤더니 겸해라는 거 보이고요. 교리라는 게 보여야 돼. 됐지? 밑에 나와 있는 건 항산, 항삼론이니까 얘는 의주, 리종 이런 것들 붙으면 될 거고 그에 따라서 항산, 항심 이런 거 붙으면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놓고 기억부터 가볼게. 군주는 친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의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 예스. 괜찮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예스. 보일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겸해, 무차별적 사랑 이렇게 얘기할 거야. 군주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천하의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노 되는 이유는 무조건 위에 나와 있는 누구는 묵자는 비공이야. 전쟁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전쟁은 돼. 공격 전쟁은 안 돼.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묵자를 그대로 윤사 쪽에서 다룰 때는 요한갈퉁이랑 둘을 붙였어. 그래서 요한갈퉁은 모든 전쟁이 허용 안 되는데 얘는 공격 전쟁만 허용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비공이라고 하는 건 공격 전쟁 노. 거기에 비해서 방어 전쟁은 허용돼 안 돼? 돼요. 이거를 먼저 꺼낼게. 그 이유는 뭔데? 라고 하면 바이 의증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얘는 얘가 생각하는 의로움의 실현은 뭔데? 라고 했을 때 이로움의 실현이야. 그러니 내 입에다가 쌀 넣어주는 놈이 의로운 거지. 뭔가 의주리종처럼 나 배고파도 참고 의로움을 실현하라고 개뿔 그게 쉬워? 어렵지. 그러니까 실제로 묵자가 되게 중요한 학자인 이유는 뭐냐면 묵자의 별명 자체가 백성들의 공자야. 공자나 맹자의 사상을 추종했던 건 백성들도 있긴 하지만 백성보다 통치자가 훨씬 더 많았는데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묵자가 최고야. 얘 되게 단순하잖아. 차별하지 말제, 사랑하제, 이익이 있으면 다 나눠갔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내 입에다가 쌀 넣어주는 건 묵자가 훨씬 더 가까운 거지. 그러니까 묵자는 전쟁을 하지 말제매 전쟁을 하지 말자니까 얘가 통치자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야. 통치자 입장에선 전쟁에서 자꾸 영토를 넓히고 내 땅을 자꾸 크게 갖는 게 꿈인데 얘가 주장하는 사상 그대로 따르면 무조건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하지 말제. 이익이 있으면 백성과 나누래. 백성과 나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까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래. 그러니까 이건 썩 와닿지 않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를 사회문화로 그대로 던지면 묵자는 갈등론의 입장에 가까워. 그래서 갈등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에 거의 가까워. 근데 맹자 같은 경우는 약간 기능론이잖아. 현재 잘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현재 있는 애들이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딴 얘기를 꺼내게 되는 거란 말이야. 됐지?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건 의증리 꼭 기억하셔야 돼. 이게 그대로 내려가면 리을이 되고요.
군주는 의로움보다 백성의 이로움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기억하시는 건 둘 다 노란 얘기야. 그지? 맹자 같은 경우는 뭐를 강조할까? 의로움 강조하겠지. 묵자 같은 경우는 의로움과 이로움은 다른 가치야? 같은 가치야? 같은 가치야. 그래서 리을은 둘 다 노노가 돼야 돼. 됐지? 그리고 디귿 가볼게. 궁핍한 백성의 도덕적인 일탈은 군주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여. 숙이 치인이여, 숙이 아니니여. 국가가 제대로 다스려지고 백성들이 교화되기 위해선 누가 먼저 수양해야 돼? 군주의 수양이 먼저 돼야 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yes. 그래서 답 떨어지는 건 몇 번? 기억 디귿 떨어져. 근데 이제부터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 이거 나중에 정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만 따라와. 얘네 둘의 공통점을 잡으면 시험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져.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하늘의 뜻에 따라 통치해야 된다. 육아 입장에선 당연히 yes 되지 않아? 그지? 근데 저게 둘의 공통점이 돼. 두 번째, 우리는 사랑을 바탕으로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 괜찮지?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뭐가 가능합니까? 군주는 지금 나와 있는 리을 선지 그대로 가봐. 의증 리가 됐던 의주 리종이 됐던 백성들의 이익 고려해야 해? 하지. 그러니까 군주는 백성의 이익을 고려해야 될 거야. 됐지? 그리고 묵자가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뭘로 나왔니? 비양론으로 나왔거든. 그러니까 맹자가 나오면 예양론 나오고 얘가 비양론 나오면 시험 문제가 거의 만들어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올 수 있지. 군주는 예술의 영향력이라는 거 고려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그게 긍정이 될지 부정이 될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게 공통점이 돼. 그럼 차이점 뭔데? 하늘이 다르고요. 사랑이 다르고요. 백성의 이익을 어떻게 보는지 다르고 예술이 미치는 영향력도 달라. 밥 먹었니? yes, yes. 어떤 밥 먹었니는 완전 다른 얘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묵자 얘기를 꺼냈을 때 묵자의 비양론과 맹자의 예양론을 꺼낸 게 아니라 묵자와 맹자의 기본적 사상의 비교를 했지. 실제 이 문제는 윤사에도 이렇게 안 나와. 생륜에서 처음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작년에 할 때도 그리고 올해 할 때도 이 얘기를 할 건데 얘네 둘을 비교하는 건 시험 문제 만들기가 너무 좋아. 선지를요. 지금 나와 있는 4가지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차이점까지 했을 때 10가지 선지에서 마구마구 골라도 돼. 이것처럼 출제자한테 행복한 개념이 어디 있어? 묘하게 공통점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잡아낼 수 있는 건 갑을 그래놓고 갑을 잡아낸 거밖에 없잖아. 근데 만약에 선지들 마구마구 적을 수 있는데 여기서 절대적으로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제일 행복해. 문제 만드는데 1분도 안 걸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그냥 단순하게 차이점 정도만 얘기를 했다라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공통점. 요 포인트 잡아놓는 게 지금 나와 있는 문제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문항이라고 해서 찝어주는 게 난도가 높은 걸 찝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지는 문제에서 니네가 찾아가야 되는 개념이 뭔지를 다시 봐두셔야 될 거야. 됐지? 잠깐 쉬었다가 가보도록 합시다.